예, 방금 소개받은 어, 서울대 서서문학과 이보준입니다. 나오고 있죠. 예, 예, 예. 뭐 저 다들 앞에 발표하신 교수님들이 다들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러시는데 뭐 저 역시 당연히 지금 뭐 전공은커녕 저도 뭐 지금 뭐 몇 가지 기초적인 것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이고, 사실은 뭐 여기 계신 모든 교수님들이 뭐 다 전문가가 지금 있을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해온 게 앞에서 우리 발표해 주신 내용하고 많이 겹치는 내용이 있어서 저는 이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 그 바둑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그 시합을 둔 게 딱 10년 전입니다. 2016년이었고, 그때 이제 이세돌 기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분명히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 뭐 한 판을 뭐 지든지 말든지 뭐 그렇지만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 이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해보니까 뭐 처참하게 깨졌죠. 그리고 뭐 이제 도저히 이제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제 아니까 그때 이제 검토실에 있던 기사들이 막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 이제는 우리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그 프로 기사들은 이제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AI가 나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이 우리 이 인문학으로 치면은 좀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나. 지금 한 우리 생성형 AI가 나온 지 뭐 3년 됐다고 하는데, 사실 뭐 우리가 많이 써본 거는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한 뭐 1년, 2년? 뭐 그동안에 매일 이런 기능이 있었어? 하면서 놀라게 되고, 또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힘들게 썼던 것들이 너무 쉽게 그 안에서 써주고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교수님들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인문학과 바둑을 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어, 바둑이 그런 단계를 지나서 사실은 지금은 조금 개념이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게 어떤 뭐 두뇌 스포츠 뭐 이런 그 개념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인터넷에서 자기가 하고 맞는 그런 사람과 둘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바둑이 더 예전에 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하고 있어서 새로운 붐을 또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이런 것이 또 우리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강창우 학장님이 이제 앞에 두 교수님들께서는 메타적인 발표가 될 거고 제 발표는 이제 좀 구체적인 발표가 되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좀 저는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목차는 이제 AI 시대 외국어 어문학 위기론이 이제 있는데 도대체 이게 실체가 있는 얘기인가?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고,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얘기를 좀 저는 해보려고 합니다. 이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는 뭐 짧게 우리는 이제 그동안 어떤 외국 어문학을 해왔는가. 이건 너무나 긴 얘기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얘기 하겠고 말씀드리겠고, 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AI 통해서 외국 어문학이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외국 어문학이 나아갈 그럼 지향점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 어문학 위기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기서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를 통해서 우리 뭐 휴대폰에 지금 AI 그 기능이 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지금 통번역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그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저 아시겠지만 이게 외국인들하고 사이에 놓고 이렇게 삼성 같은 이렇게 접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놓고 서로 양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 것들이 실시간 시간이 좀 뭐 몇 초 걸리지만 빨리빨리 그렇게 그 번역이 돼서 여기 지금 사실 요 그림도 제가 AI로 그린 겁니다. 요거 AI로 그렸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여기 이제 이런 식의 화면이 있어서 뭐 이렇게 서로 외국어를 몰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외국 호텔에서 그냥 호텔 단순하게 뭐 호텔 예약하고 뭐 내 방이 내 방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국제 회의에서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동시 통역을 AI가 하는 국제 회의를 못 가봤는데 한쪽에 이렇게 자막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금방 자막으로 나온다고 해요. 근데 뭐 저는 제 생각에는 그건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더라고요. 지금 그 기술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동시 통역 이런 것도 없어지겠구나 뭐 하는 그런 데서 그래서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인간의 통번역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아주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AI를 통해서 문학 학술 번역 서적도 번역이 가능하죠. 그래서 현대어의 경우에는 뭐 우리 저도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 보면은 굉장히 뭐 AI가 뭐 무슨 톤으로 해드릴까요?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읽는 톤으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좀 더 뭐 이렇게 좀 격조 있는 톤으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뭐 현대 문학 작품은 너무 번역을 잘 하고요. 어, 고어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한계는 있지만 거의 잘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돈키호테 같은 거를 제가 몇 개 넣어보니까 돈키호테일 줄 알아요. 그래서 아 돈키호테의 뭐 대목이군요 하면서 또 고어의 맛을 살려서 해드릴까요? 현대인이 잘 읽는 뭐 그런 톤으로 해드릴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쓱 잘 하고 어, 오역은 지금 있긴 합니다. 뭐 옛날에 어떤 뭐 그런 그 속담 같은 거 요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곧 해결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번역에도 지금 오역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번역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번역도 제가 보기에는 AI가 다 하는 시대가 이미 됐고 이제 좀 있으면은 뭐 완벽하게 하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이것도 제가 AI로 그린 건데 인간이 앉아가지고 지금 옛날 고어들까지 다 지금 번역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경악을 했죠. 학자들이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때까지 번역한 거 뭐지? 저도 약간 생각이 제가 번역을 많이 안 하길 다행이지. 내가 그동안에 번역한 게 이거 정말 좀 좀 헛수고였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론의 오류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AI 통번역 기술이 워낙 발전하니까 학생 입장에서 외국어를 그럼 외국어를 왜 배우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교수들은 어 수강생이 줄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가 학과 유지가 가능하겠나?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뭐 그런 식의 또 교수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또 그런 생각을 있다고 또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담론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럼 외국 어문학과가 위기를 겪는 게 아닐까? 그럼 이제 실제로 외국 어문학 전체가 위기 아니야? 하는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추론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은 어 그냥 지금 AI의 번역 기술 발전 때문에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심플한 의문에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온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추론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저긴 지금 어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좀 학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흘러와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런 식의 지금 담론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궁금해서 제가 서울대학교의 초급 외국어 1 수강생 숫자를 제가 한번 이렇게 세봤어요. 제가 그 수강 편람 놓고 제가 좀 뽑아봤더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각 외국어 1 초급 외국어 1입니다. 그러니까 ABC 배우는 거죠. 그 학생 숫자가 2020년 2학기부터 학기별로 쭉 와서 25년 2학기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전체를 합한 게 저 위에 있는 그 꺽쇠 그래프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크게 변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초급 외국어 1은 서울대학교에서 필수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필수가 어, 문과 인문대 같은 경우에는 9학점이 필수거든요. 영어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외국어 1하고 외국어를 2개 들어야 되고요. 2과목을 영어 포함해서. 영어까지 들으면 3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중급 포함해서 하나 듣게 되어 있고 다른 단과대학들은 6학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영어 플러스 외국어 1을 듣습니다. 영어를 잘해서 그냥 통과한 학생들은 외국어를 2개 듣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좀 이 숫자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봐서 다시 뽑은 건 뭐냐면 이제 중급 2 이상. 중급 2 이상은 뭐냐면 이제 그런 외국어 이수 필수 학점을 벗어나서 정말 실제로 학생들이 어,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듣거든요. 중급 2 이상의 교양 과목. 그래서 그 숫자를 한번 제가 한번 뽑아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20년 1학기는 아까도 그렇고 이 코로나 상황이라 가지고 뭔가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이때 숫자는. 그리고 나서는 전체적으로는 줄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꾸준히 유지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저희 교수들은 지금 제2 외국어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어,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전에 외국어를 듣던 학생들이 이제는 공대에 가서 뭐 컴퓨터 과목들을 수강을 한다. 그래서 우리 숫자가 지금 주로 뭐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주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는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줄어들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AI 상용화 이후에 글로벌 온라인 언어학습 시장은 점점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어, 2025년, 30년까지 아마 약 16%의 성장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I를 활용해 가지고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예전에는 원어민하고 1대1 회화 연습을 하자면은 원어민을 구해서 뭐 비싼 돈을 주든지 아니면 뭐 친구로 삼든지 해서 그렇게 겨우 만나게 됐었는데 지금은 AI를 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면 너무 쉽게 하거든요. 저도 운전하다가 심심하면 제 영어를 잊어버릴까 봐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 가지고 제가 아는 토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면서 제가 그냥 AI하고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운전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쉬워졌어요. 외국어 배우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외국어를 배운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아무리 AI 통역 번역기가 지금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해도 번역기기는 보조기기에 불과하죠. 우리가 뭐 외국 나가서 여행 가가지고 호텔 예약하고 뭐 무슨 기차 시간 뭐 예약하고 하는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친구를 사귀고 하는 문제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앞으로의 외국어는 계속 배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만약에 AI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어 교육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 이 뭐랄까요? 대중들을 기만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은 외국어를 외국어를 많이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 사회에서도 소득도 높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굉장히 기만적으로 안 배워도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만적인 거 아니냐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제 어떤 외국어 문학을 해왔는가 하면은 이제 초기에는 이제 외국 작품과 작가의 국내 소개를 많이 했죠. 우리가 이제 뭐 동문학, 불문학, 스페인 문학, 러시아 문학 이런 것들 들어오면서 주로 이제 그런 소개가 중요했기 때문에 번역이 중요한 것이었고 사실 번역을 중요한 작품들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인문대에서 무슨 교수 업적 평가할 때 번역에 대해서 번역이나 저술이나 같은 점수를 주는 학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그리고 수업에서도 이제 번역 연습 같은 수업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문학사라든지 뭐 작가 연구 뭐 작가에 대한 바이오그래피나 뭐 이런 걸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평면적인 의미 분석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온 것들인데 앞으로는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어학은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초기에는 외국어가 도입돼야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전을 만들고 문법서를 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요즘에 뭐 추세가 보니까 제위 그런 어, 외국어 습득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문화 같은 것도 처음에는 그냥 소개 수준의 지역학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문화 연구라고 하는 사조가 들어오면서 좀 더 그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것들과 연결되는 면에서의 연구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 외국 어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자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어떤 거시적 문학 분석.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문학 분석이 클로즈 리딩이었다면은 디스턴트 리딩으로 뭔가 거시적 통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타픽 모델링 그래서 특정 시대나 장르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를 자동으로 추출해서 시대 정신의 변화. 그러니까 뭐 어떤 작가의 작품, 어떤 시대의 작품에서 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떤 키워드들의 어떤 그 경향을 조사해서 그 변화를 갖다가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가 연구나 문체 같은 것들을 복원할 수 있다. 그 작가의 어, 텍스트를 LLM의 거대 언어 모델에 학습시켜 가지고 어떤 디지털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그 작가가 쓴 거대로 써봐라 하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
우리 뭐 한강 작가가 이번에 뭐 큰 상을 받았지만 그럼 앞으로 AI가 한강 작가 같은 작품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지난번에 우리 인문대 교수들 모아놓고 그런 질문을 했더니 쓸 수 있다는 사람이 반, 못 쓴다는 사람이 반이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나면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AI 전문가들은 쓸 수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디지털 페르소나 같은 것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 장벽을 넘는 비교 문학 연구도 가능해질 것이고, 우리가 뭐 아무리 언어 잘한다고 해도 뭐 외국어 한두 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러 언어들을 다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비교 문학의 연구 가능성도 열리고, 또 통시적 관점이 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패션 트렌드는 물론이고 뭐 영화 영상의 문법의 진화, 어떻게 옛날 영화들이 지금 영화하고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어떤 통계를 통해서 그 좀 더 과학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뭐 사조가 변하고 대중문학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이 통사적으로 좀 더 정밀한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서 제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문학이나 미디어에서 젠더, 인종, 계급에 대한 편향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는 것들이 지금에는 좀 주관적으로 얘기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AI를 통해서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얘기될 수 있는 그런 좀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이렇게 이제 분석 범위가 전통 방식에서는 연구자가 3개 동안 읽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었는데, 수만 건의 텍스트를 이제는 동시에 분석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중요했는데 직관, 이제는 이제 수치화된 텍스트 데이터와 통계적 근거가 확보가 됐고, 저자도 이제 판별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쉬워졌죠. 사실 이제 그 작가가 누구냐 문체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비교 연구 이런 것도 이제 더 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AI 시대 외국어 연구에 대한 지향 방향을,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제 연구 주제 내에서 그러면 뭘 그럼 앞으로 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제 제가 정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신체가 지각하는 그런 변화를 수반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반응이나 에너지의 흐름, 그런 것, 감정과 다른 정동은 가공되지 않은 강렬함, 이런 것들을 이제 정동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근대성 이후에 어떤 정신을 몸보다 우위에 두는 그런 근대성의 그런 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어 지금까지 각광받아 왔다면은 뭐 이미 많이 변화된 것인데, 이제는 우리의 몸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AI는 우리의 정신을 대신할 수 있지만 몸은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간의 몸과 몸이 중요하다는 거죠. 몸을 수반한 어떤 몸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어 그 것들, 정동이라고 하는 이런 그 쪽으로 이야기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제 전통적 비평은 작가가 말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이 텍스트는 정동 비평에서는 신체에 어떤 충격을 주는가, 그리고 이제 인물의 성격, 줄거리, 상징 이런 것보다는 문체의 리듬, 감각적 묘사, 공간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 좀 더 몸과 가까운 우리의 신체와 가까운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서 독자의 역할도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주체가 아니라 텍스트의 에너지가 통과하는 매개체로서, 그래서 그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소외된 이의 슬픔을 담고 있다 이런 것이었다면은 독자에게 질식할 것 같은 어떤 압박감을 주고, 결국 이 텍스트는 나한테 독자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나에게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가 하는 그런 점이 정동 비평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뭐 생각해 본 거는 이제
의식과 무의식에서 이제 무의식에 대한 연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는 정신분석학에서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 많이들 얘기되는 것인데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식이 우리의 어떤 그 억압된 뭐 프로이트의 말이지만 억압된 우리의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라면은 이제 의식의 세계보다 무의식의 세계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이 텍스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이 텍스트의 저변에 깔려 있는 작가의 욕망이나 사회적 무의식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체로 정답이 있죠. 의식에 대한 연구는. 그렇지만 이제 무의식에 대한 연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열려 있죠. 그리고 이제 분석 포인트도 우리가 뭐 은유, 상징, 이 밑줄 긋고 이 텍스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뭐 언캐니한 순간 이거 뭐 프로이트의 용어인데 우리가 익숙하고 막 그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나한테 어떤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이런 순간들을 캐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트라우마 자기 개인에게 갖은 뭔가 충격보다 더 큰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작용하는 어떤 트라우마, 욕망, 비체 뭐 우리가 잊고 싶어하는 뭐 그런 버리고 싶어하는 그래서 의식 속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우리의 행동에 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비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집단 무의식이죠. 우리의 집단적인 정치적 무의식은 무엇인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I 사용 시 유의할 상황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미 많이들 얘기하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AI 모델이 주로 영어권이나 서구권 중심의 데이터라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번역을 넘어서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잘 뭐 아시겠지만 기표와 기의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늘 임의적인 것이라서 그런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 그런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요런 것들 언어 유희 반어법 의식적 침묵 이런 것들은 AI가 이제 놓치기 쉬운 것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계속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문학에서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어서십에 대한 문제 뭐 당연히 AI가 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 적었다가는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표절이 될 수가 있는 문제 또 AI가 그 하는 것들이 또 뭐 hallucination 그러죠 그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 목소리가 상실되는 뭐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학교마다 지금 학생들이 뭐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도 수업 계획서를 지금 뭐 적어내라 그러는데 AI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몇 줄로 적어내라 그래서 거기다가 막 적었는데 아마 그게 이제 이런 문제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모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션의 주제가 AI 시대의 인문학 연구와 교육의 방향인데 인문학 연구의 방향, 외국 어문학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 하나의 가능성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은 유수연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은 지금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독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한국 독일어 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북대학교 독일학과 유수연입니다. 오늘 이모준 교수님의 AI 시대 외국어 문학의 역할과 지향 방향 발표에 토론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굉장히 많은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AI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료를 찾고 있고 뭐 몇 가지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조수처럼 도와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AI 등장으로 인문학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솔솔 들려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사실상 90년대부터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위기가 계속되면 이건 더 이상 위기가 아니고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준 교수님의 발표 중에서 AI 시대에 외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정말 줄어드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정면으로 던진 대목이 참 좋았습니다. 서울대 외국어 강좌 수강 추이와 미국 대학의 외국어 필수 요건 완화 이런 걸 소개하면서 동시에 AI 상용화 이후에 온라인 언어 학습 시장이 성장하고 또 챗봇과의 대화, 맞춤 피드백, 게임화가 학습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점을 들어서 위기론을 교육 학습의 재구조화 문제로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더해서 AI를 통한 번역기가 아무리 좋아져도 소통의 보조 기구일 뿐 유럽에서처럼 다원어 사회 또 우리나라가 막 진입한 다문화 사회에서 언어 능력, 외국어 능력은 교육 및 취업에서의 어떤 불평등과 직결된다는 교수님의 문제의식은 외국어 교육의 공공적인 의미를 환기해 주신 것 같아서 깊은 공감을 느끼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AI가 짧은 텍스트를 번역하고 글쓰기를 도와줘서 세계가 조금 더 가까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질문을 듣고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표현을 선택해서 상대의 반응을 보고 다시 조정하는 과정 중에 말하기 역량, 토론, 협상, 설명, 경청과 같은 실제 상호작용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단지 틀리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AI 시대의 언어 교육은 말하기 자체뿐만 아니라 AI가 내놓는 언어를 비판적으로 읽고 판단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인간 대화의 윤리와 책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제도권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해법은 결국 인문 정신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 다양성, 문해력의 향상, 미디어 리터러시를 추구하고 개발하는 교육이 중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좀 넓혀줘야 합니다. 영어 위주의 외국어 교육에서 벗어나서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등등 좀 더 다양한 외국어를 중등학교부터 배우고 또 영어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능에서 모국어 화자도 못 푸는 문제 출제하지 마시고요. 의사소통 위주의 어떤 절대평가로 가야 되고 영어가 블랙홀이 되니까 다른 외국어는 관심을 못 받고 있고 또 다양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등학교에서는 다른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 그래서 20년간 독일어, 프랑스어 임용고시가 전혀 실시되지 않다가 3년 전에 서울, 경기, 충남, 전북에서 실시되어서 전북 권역에서는 전북 외고에서 독일어 교사가 1명 임용이 되었고요. 이제 그때부터 3년이 흐른 올해 바로 오늘 2차 임용고시 수업 시연을 오늘 마쳤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외국어 교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관련 담당자 공무원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외국어를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대학에 와서는 다양한 외국어를 교양 교육 과정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에서는 설강 기준이 한 강좌에 단 한 사람이 들어와도 개설해 줍니다. 학교에서는 근데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강사비를 아끼려고 수강 인원을 설강 기준으로 세우시는데 거점 지방 국립대학으로서 학교에서 외국어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다른 데서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독일은 주 정부의 예산으로 대학을 운영하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신청하는 소수 정예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는 줄어들고 학문 후속 세대도 그 층이 얇아지므로 소수 정예 인문학도를 키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공 계열처럼 랩실이나 기자재가 많이 필요한 학문도 아니고 책상, 컴퓨터, 책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교육부 및 연구재단에서 많이 지원하셔도 돈이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대학원생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전일제 대학원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정부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기대를 좀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귀하게 키워낸 학문 후속 세대를 적어도 인문학 분야에서는 장기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국립대 인문대학 대학원을 졸업한다면 해당 대학의 교양 강좌나 교양 외국어 강좌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강사법을 강사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4대 보험 다 적용하는 방향으로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또 설관 기준을 완화하고 담당 교수의 자격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충원 문제인데요. 학생과 대학에서 선택의 자유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문대는 계열별로 뽑는 것 하지 마시고요. 일단 학과별로 들어와서 인문대 안에서 부전공, 복수전공 등을 열어놓고 탐색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학문의 특성이 있고 단과대학별로 특성이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계열별로 뽑아라 하시면 이것이 바로 인문학에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또 대학에 또는 단과대학별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AI를 통해서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모든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공개가 되어 있으니 정보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간을 잘 읽어내고 자신의 관점과 필요에 따라 정보를 잘 정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문해력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습득이 중요한 시대인데요. 이렇게 AI 시대야말로 인문학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인문학은 사고의 폭을 넓히고 깊게 해주는 훈련입니다. 같은 현실도 다르게 볼 수 있게 해주고 비판 능력과 분석력을 갖게 해줍니다.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다른 문화에 접하며 공존의 역량을 키워줍니다. 외국어를 배우며 소통하게 하고 전문성을 확장시키고 자유와 다양성과 삶의 기쁨을 줍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가지 방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외국어 학습이 말하기 상호작용 중심의 교육으로 재정렬해야 합니다. 교실에서 과제, 평가, 활동 설계가 정답 만들기가 아니라 의미 만들기로 이동해야 됩니다. 발표, 토론, 협업, 프로젝트 기반 상호작용에 좀 더 촘촘해져야 합니다. 결과물이 아닌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외국어를 중등 교육에서 잘 배우면 대학에 와서 인문학 공부가 더 쉬워지고 재밌어지겠지요. 둘째, AI를 배제하거나 맹신하지 말고 교육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도구로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전문성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AI를 활용한 초안 생성, 표현 확장, 피드백, 개인화 학습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처음 생각은 1이었는데 AI를 도구로 써서 나의 생각과 지식의 확장이 3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면 이 도약의 과정을 보여주는 단계가 필요하고 결론적으로 AI 도구로 확장된 나의 사고가 나의 지식인가를 보여주는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학습자가 AI를 도구로 쓰되 도구에 휘둘리지 않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출처, 사실성, 편향, 저작권, 학습 윤리 문제를 함께 다루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와 연구의 기준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실력이라고 부를 것인가? AI와 함께하는 수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수업 현장 교수와 연구자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같은 학술 대회는 바로 그 합의와 실험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생님의 발표가 매우 의미 있는 발표였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발표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유수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마침 이 자리는 교육부 그 학술 그 연구 정책과 최홍준 과장님이 와 계신데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서 다 메모하실 때 굉장히 힘드셨겠습니다. 그래 아마 해당되는 부서에 이 내용을 잘 전달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토론문을 여기 자료집에는 싣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주시면 아마 최종 버전에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